네, 안녕하세요. 정부의 청년정책과 향후 과제로 강의하게 될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소통과장 양호경이라고 합니다. 국무조정실 로고가 있습니다. 이 청년정책 어떻게 구성되었고 정부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제일 잘 보여주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었던 청년정책, 그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준비들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들을 앞으로 향후 고민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청년정책은 정부가 시작되기 전에 지자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서울시에서 청년기본조례, 청년정책 담당과 그리고 청년기본계획 등이 발표되었고요. 정부의 청년정책 준비는 늦었습니다. 2019년 7월에 청년정책 추진단이 1국 3과 체계로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비슷한 시점에 청와대에서 청년정책 소통관이라는 2급 조직이 만들어져서 정부 차원의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부터 발의되어 있던 청년기본법이 2020년 2월에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정부 차원의 청년정책이 실행되게 되었습니다. 청년정책 추진단은 법률이란 시행령 등을 준비해서 2020년 8월 법을 가진 체계적인 정부 차원의 청년정책이 시작됩니다. 청년기본법과 정부의 청년정책 체계화 과정입니다. 청년기본법이 통과된 이후에 기본법에 따라서 청년정책 조정위원회가 출범했고 기본계획 등이 조정심의되었습니다. 청년정책 기본법에 따른 정부의 청년정책 조정위원회는 전 부처에 걸쳐져 있는 청년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국무총리 위원장이고 정부위원 18명, 그리고 민간위원 18명입니다. 다른 위원회들과는 좀 달리 민간위원 18명이나 되는 완전 민간 주도의 정부 조직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정책 추진단 조직이 2021년 6월에는 청년정책 조정실 1실 2국 4과 2팀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와대에서 2급 상당의 청년정책 소통관도 청년비서관이라는 1급 상당의 조직으로 신설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청년정책을 하나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청년정책 추진단이 만들어진 이후로 최초로 청년예산 개선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20년 3월에 1차 청년예산 개선 방안이 발표됐었고요. 이는 과거의 청년정책과는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정책입니다. 과거에는 청년 하면 일자리 대책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청년 종합정책으로서 발전되는 최초의 정책이 2020년 3월 1차 청년예산 개선 방안입니다. 과거의 일자리 중심의 대책이었던 것이 생활, 참여권리, 주거, 교육 등 전 반면을 커버하는 정책으로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법제도로 어떤 것을 정비할지, 그리고 청년 참여의 원칙, 그리고 청년 소통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는 원칙을 천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과거에 있던 계속 지속되어 왔던 청년 내일 채용 공제가 개선되고 맞춤형 전월세 대출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의 지원을 중앙부처 차원의 정책으로서 끌어올렸고요. 25세 이상 병역을 다녀오지 않은 남성들은 그 단수여권만 발급되던 것들을 단수여권 폐지하고 복수여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2020년 9월에 청년기본법 통과와 함께 두 번째로 청년예산 개선 방안,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른 청년정책 조정의 출범과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청년 제안과제 488건을 검토해서 개선과제를 도출했었고요. 구직활동지원금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개선하게 됐고, 월세 대출 금리 인하,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등 아주 작지만 구체적인 청년들 체감형 정책들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저축 계좌가 확대되고 병사들에 대한 군 단체 보험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법에 근거한 최초의 5개년 종합계획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2010년 12월 23일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예산을 담고 있는 사업이고요. 매년 내는 계획과는 달리 정부의 5개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그리고 철학, 원칙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위원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청년 참여형 방식으로 수립되었습니다. 당장 2020년 초반부터 문제가 되었던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어가는 청년들을 위한 일할 권리 보장이 가장 주요한 정책이었고요. 5년간 130만 명 수준의 구직 지원, 청년 고용보험 확대가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개년 동안 종합적으로 27만 호에 가까운 청년주택 공급하겠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 고시원이나 반지하 원룸 같은 것들을 감독해서 최저임 주거 기준에 미달되는 주택들을 줄여나가겠다라는 원칙이 표명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세 미만 청년들한테 부모 소득 때문에 그 저소득층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던 것들을 청년정책 제안을 받아서 30세 미만 청년들도 부모와 같이 살지 않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주거급여 분리 정책이 시작하기로 발표된 정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등한 출발선 차원에서 국가장학금 확대,
온택트 평생 배움터 등이 구축되기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2018년부터 계속 제안해왔던 마음건강 사업에 대해서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상담받고자 하는 마음건강에 대해서 마음건강 바우처 도입을 발표했고요. 자산 형성을 위한 희망저축계좌 신설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청년 정책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정부 부처 위원회의 청년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체 정부위원회의 청년 참여 30% 목표로 하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2020년 12월 정책은 5개년 계획이었습니다. 21년에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2021년 3월에 시행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시행계획 또한 최초로 중앙이랑 지방정부가 함께 대책을 발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중앙이랑 지방정부가 함께 공동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초로 발표된 이유는 청년정책이 지자체부터 시작되어 왔고 지자체가 함께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만들어진 지자체의 청년정책들을 모으고 중앙부처와의 연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최초의 공동대책이었고요. 21년 시행계획 발표된 내용은 중앙에서 308개 과제에 23조 원, 지자체에서 1258개 과제 2.2조 원 정도 전체 중앙과 지자체를 아우르는 시행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일자리에서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추가 고용 확대 정책이 나왔고 앞으로 특수고용이나 고용보험 등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넘어서서 다양한 프리랜서까지 포함할 수 있는 보험 확대가 주요하게 발표되었습니다. 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금 더 물량을 확대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해서 상향 지원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계속 요청되어 왔던 대학금 입학금을 국립대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서 2025년에 사립대까지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제안들이 있어서 온오프라인 통합정책 전달체계의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이 계속 부족하다, 청년들의 삶이 어렵다는 지역들이 제기돼서 청년특별대책을 2021년 8월에 발표했습니다. 2022년 예산에 기반해서 청년대책이고요. 가장 큰 비전으로서 격차 해소와 미래 대응 방향입니다. 청년들이 자산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일자리에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설하고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개편했습니다. 복지 문화 분야에서는 그 소득 수준별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기로 했습니다. 소득에 맞춰서 자기가 1 정도의 돈을 내면 1 혹은 2 정도 정부가 붙여서 아니면 금리 지원 등의 특혜를 줘가지고 자산을 쌓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국가장학금이 과거에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에 되던 것들을 8, 9원까지 확대해서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7년 5월 이전까지 있던 청년정책과 2017년 5월 이후 도입된 청년정책의 변화입니다. 2017년 5월 이전에는 그 일자리 중심의 과제들입니다. 전체 123개 과제 중에 42개 과제가 일자리고 3조 5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정책화되고 조금 더 일자리를 넘어서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권리까지 사업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전체 과제 수는 185개 과제 13조 6천억이 확대되어서 지금은 2021년 7월 기준으로 308개 과제 23조 8천이 되었습니다. 과거 일자리 중심, 고용과 채용 중심의 지원에서 삶의 전반적인 문제로 청년정책이 확대되어가는 과정들이 현 정부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중앙정부도 이에 대응해서 총괄적인 기능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국무조정실인데 국무조정실에 실제 사업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총리 산하로서 전 본부처에 있는 정책들을 총괄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없습니다만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조정실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청년정책 차원의 총괄 조정이 필요하고 43개에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들을 모아서 분류하고 조정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단으로서 43개 중앙부처 청년책임관 회의를 공짜급 회의를 하고 있고요. 전담기구들을 신설했습니다. 과거에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에 청년전담 부서가 없다 보니 각 사업들의 청년정책의 관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청년정책 전담 부서들을 과 단위로 신설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기벤처부, 금융위원회, 그리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부, 교육부에 팀 단위 신설해서 그 팀이나 과가 규모는 적지만 그 부처의 청년정책을 총괄해서 조정하고 본부처 차원에서는 국무조정실 조정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정책 전담기구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무적으로 매주 사항을 점검하고 청년정책 차원으로서 정책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와 함께하는 청년정책,
지자체에서 시작된 청년 정책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중앙부처 차원에서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협력 강화를 위해서 지자체 청년전담부서와 소통, 총괄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책임관 회의를 17개 시도 책임관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중앙청년정책조정위원회 혹은 지자체 참여기구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연석회의나 간담회 토론회, 워크숍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제안한 청년정책 차원의 지자체 제안 과제들을 검토하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알과 청년주간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정책이 말씀드렸듯이 지자체부터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사업만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사업들도 지자체에서 시작한 사업들이 전국화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음건강사업이나 구직촉진수당 사업들이 지자체에서 시작돼서 전국화된 사업입니다. 이런 것처럼 청년정책을 교류하고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알아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청년정책의 상향평준화와 청년정책의 의미가 확산되는 과정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0년 기본법 통과 이후로 최초로 1회 청년의 날이 있었고요. 올해부터는 두 번째 청년의 날, 그리고 1회 청년 주간 행사를 했습니다. 이 청년 주간의 목표는 청년 정책을 박람회를 통해서 교류하면서 상향 평준화시키는 것이고요. 청년 정책을 만들어 오는 청년 단체, 청년 센터, 지역별 청년 참여기구, 그리고 청년 부서 공무원들까지 서로의 경험과 어려움들을 나누면서 청년 정책을 발전시키기 하기 위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비록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중심으로밖에 진행이 안 됐지만 내년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들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에서 갖고 있는 2022년 이후의 과제에 대한 고민들입니다. 2021년 8월에 청년기본법이 개정되어서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왜 구축하냐는 질문들도 많이 있었었는데 지역별로 청년위원회나 아니면 다른 위원회의 청년들 추천하는 과정 내에서 청년 인재가 없다, 청년 사람이 없다라는 제안들이 많아서 청년들이 갖고 있는 실력과 경험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여러 자리에 배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원자료로서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청년센터, 청년활동 공간들이 다양하게 지자체별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사항이 너무 다양해졌습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도 다양해졌고 위탁구조, 직영구조 이런 거에 따라서 안정성의 문제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 차원에서 오프라인 전달 체계를 좀 체계화하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는 제안들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법적 근거 마련 그리고 예산 반영 등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청년 정책을 아무도 모른다. 아는 사람들만 아는 정책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많아서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맞춤형 청년 정책을 드리기 위한 온라인 전달 체계 구축도 저희 청년정책 조정실의 큰 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조금 더 잘 받아볼 수 있을까? 청년들이 혜택이나 지원들 빠지지 않고 자기 이행기를 버텨나가는 힘이 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정보 전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 연구자가 없습니다. 전문적인 데이터나 연구 과정을 쌓기 위해서 청년정책연구원이나 혹은 청년 사업을 중앙부처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청년진흥원들도 법에 반영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정책을 함께 만들어온 지역 청년, 단체 지원 등을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 분야, 고용노동 분야 이렇게 소관이 애매한 저활력 청년, 은둔형 고립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도 청년정책실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좀 해보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의 장벽 때문에 담당 부서가 없었던 청년정책들을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먼저 수용해서 하고자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정책이 기본정책과 뭐가 다르냐라는 차원에서의 한 장면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보면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의 지원을 받거나 가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18세까지는 정부가 시설이라든지 다른 예산으로서 지원을 합니다. 18세가 지나면 보호가 종료되고 더 이상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일부 보호종료 아동들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5년간 지원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수당을 주거나 주거를 안내해 주는 수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18세 이후 19세, 20세 대학생이거나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아동복지법상 청년들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았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개념을 많이 바꿨습니다. 18 어른이라고 부르는 보호종료 아동들에 대해서 보호를 받아야 될 19세, 20세 대상이 아니라 자립을 준비하는 과거에 정부 지원이 있었던 청년들이 조금의 정부의 지원을 넘어서서 본인 스스로 자립을 준비한 청년이라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발표를 2021년 7월에 했고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저희가 보기에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호 관점에 있던
대책들이 청년 정책을 거치면서 조금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청년 정책의 취지와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정책이 보호기간이 연장되고 자립수당 기간 확대, 지원기관 전문 상담사 확대 등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게 청년정책의, 정부가 갖고 있는 청년정책의 기조와 철학입니다. 2004년에 만들어진 최초의 청년 관련된 법령이었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는 그 법의 목적이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한 청년이었습니다. 청년들의 상태는 실업이라는 불안정한 상태로 해소해야 될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2020년에 만들어진 청년기본법에는 법의 목적이 인간 존엄의 가치 실현과 청년의 주체성 형성입니다. 과거의 수단, 경제사회발전이라는 수단적인 청년정책이었다면 2010년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체계화되는 과정들은 주체적인 시민 양성을 위한 청년정책이 되어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청년정책이 단지 공무원들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과 함께 만드는, 청년들이 목소리에서 만드는 정책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제 청년 참여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좀 넓게 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청년정책이 내 삶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비판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조금 더 청년정책이 청년들과 함께 만들고 함께 시행하고 함께 책임지는 그 과정들에서 청년정책이 되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